지금 보시면은 그 중앙 처리 장치 중에 제어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제어 장치 보면은 시험 문제가 잘못 나왔는데 그 잘못 나온 게 계속 이어져서 쭉 잘못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어 장치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를 묻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금 보면 그 설명드린 레지스터는 여기에 MAR, PC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어 장치랑은 좀 무관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제어 장치에 요 레지스터가 있는 것처럼 하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제어 장치에는 다른 레지스터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제어 장치 레지스터가 있는데, 제어 장치 레지스터에는 여기 보면은 CAR 그리고 CBR 그리고 SBR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진정한 제어 장치 안에 있는 레지스터예요. 시험 문제가 왜 잘못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뭉뚱그려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냥 두 가지로 다 구분해요. 요거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요거는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 매크로 뷰다. 그리고 요거만 있을 때 요거만 바라본다 라고 했을 때는 마이크로 뷰라고 해요. 마이크로 뷰라고 한다 라는 개념인 거죠. 마이크로 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 지금 마이크로 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차피 이게 나왔으니까 그걸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어 장치 안에 뭐 순서 제어 논리 장치, 그다음에 제어 장치 레지스터, 명령어 해독기, 제어 메모리가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심화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볼 건데, 자세히 보기 전에 도대체 그 제어 장치 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CAR, 그다음에 CBR, 그다음에 SBR이 있어요. 요 CAR은 기본적으로 MAR이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CBR은 MBR이랑 비슷해요.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어 장치 안에 사용된다는 것만 틀린 거지. 그래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보세요. add 250이 이제 명령어 레지스터에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add 250이 명령어 레지스터에 들어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요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니까 요 명령어 해독기는 요 add를 해석해서 시작 주소를 얻어내요. 어디에 시작 주소냐면 여기 제어 기억 장치가 있잖아요. 요 제어 기억 장치는 우리가 그냥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램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어 기억 장치 안에 add를 해석할 수 있는 명령어가, 그러니까 그 add를 해석할 수 있는 add를 해석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기가 있는 루틴이 있는 그 루틴이 있는 곳의 시작 주소를 저기서 얻어내요. 그리고 그 시작 주소를 제어 기억 장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CAR에 집어넣고 그 시작 주소를 제어 기억 장치에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된 add의 시작 주소, add를 해석할 수 있는 시작 주소에서 루틴에서 그 루틴에 있는 어떤 그 값들이 CBR로 넘어와서 CBR에서 그 값들이 해석돼 가지고 해독기에서 해독기를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제어 신호가 나와요. 이때 제어 신호가 나와요. 그러면서 보면 내부 제어 신호하고 외부 제어 신호가 나오잖아요. 외부 제어 신호 기억나세요? 메모리를 읽기 위해서 읽기 제어 신호, 쓰기 위해서 쓰기 제어 신호, 외부. 내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R에서 PC에서 MAR로 번지가 이동할 때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 주어진 시각에 가야 된다. 그런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짧게 다시 정리하면
명령어 레지스터에 add 250.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한다고 했어요. 심화 부분에서 잠깐 보는 거 잠깐. add 250에서 add를 해석한다. 그러면 명령 해독기를 돌리면 제어 기억 장치의 시작 주소, add를 해석할 수 있는 시작 주소.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는데 add 루틴의 시작 주소가 있어요. 그 루틴의 시작 주소가 있고, 그래서 그 제어 기억 장치의 루틴 안에 뭐가 있냐면 add를 해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 명령어들을 CBR로 얻어내고 그 CBR에서 해독기를 돌리면 제어 신호가 두 개 나와요. 내부, 외부. 외부는 내가 메모리를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부는 레지스터 사이의 데이터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 읽기 제어 신호 같은 것들이 그 이동 제어 신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안 가르쳐 주는 건 SBR인데, SBR은 뭐냐면 만약에 얘가 원래는 그 다음 번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제어 기억 장치의 다음 번지를 가서 마이크로 명령어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서브루틴 이용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 복귀 주소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 제어 모듈은 명령어 해독기랑 해가지고 그 번지를 읽을 건지 그 다음 번지를 읽을 건지 아니면 복귀 주소를 읽을 건지, 그래서 그 순서를 제어하는 모듈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거 보면은 명령어 해독기는 시작 주소, add 루틴의 시작 주소이고, 제어 장치 레지스터는 CAR, CBR, SBR, 그리고 기억 장치는 여기 보면 그 마이크로 프로그램 저장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쪼개면 루틴이 되고 루틴을 쪼개면 마이크로 명령어가 돼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렇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해독기 같은 경우에 제어 신호 만들어내고, 순서 제어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마이크로 명령어의 번지 어떤 거를 처리할 건지를 그러니까 돌리는 거니까, 찾아내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쪼갠 거죠. 제가 쪼갰더니 제가 쪼개봤더니 명령어 해독기라는 놈이 있었고, 아까 순서 제어 모듈이 있었잖아요. 그럼 명령어 해독기는 뭐냐? 명령어 해독기는 디코더로 돼 있는 거야. 디코더는 뭐야? 디코더는 디지털공학에서 배우는 건데, 디코더는 그러니까 n 곱하기 2n, 출력이 n, 입력이 n이고 출력이 2n이에요. 그리고 요거의 반대가 인코더인데, 인코더는 2n 곱하기 n이에요. 입력이 2n이고 출력이 n이에요. 요거는 그냥 디코더, 인코더는 숫자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n 곱하기 2n, 2n 곱하기 n, 2n by 1, 1 by 2n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입력이 이렇게 입력이 이제 3이니까 2의 3승이니까 8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0, 0, 0이 들어가면 얘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에요. 그리고 0, A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0, 0, 1이라고 한다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에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하나만 0이 될 수 있게끔, 이게 디코더인 거고, 이게 명령어 해독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명령어 해독기에 사용되는 거고, 여기 보면 순서 제어 모듈이 있는데, 순서 제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 먹스 사용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제어 기억 장치 보면 여기 보면 그 마이크로 연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뭐 컨디션, 그 다음에 여긴 브랜치, 여기는 어드레스 필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다? 먹스 두 개를 이용해서 그 다음 번지를 어디로 갈 건지를 선택해 주는 회로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에 기억 장치를 볼 건데요. 하드웨어 중에 기억 장치를 보자. 기억 장치 중에 지금 그 SRAM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RAM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예요. 자, DRAM은 뭐예요? DRA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억 장치예요. 지금 SRAM의 구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D램이 주기억이고 캐시의 SRAM 그리고 D램은 다이나믹이고 SRAM은 스태틱, 정적 램 뭐 이런 뭐 개념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SRAM, D램 할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고 그래서 기억장치 내부를 봤더니 SRAM에 뭐가 사용되냐면 플립플롭이 사용돼요. 플립플롭인데 D 플립플롭이 아니라 무슨 플립플롭이에요? RS 플립플롭이 사용돼요. 자, 플립플롭이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T 플립플롭, D 플립플롭, RS 플립플롭, JK 플립플롭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디지털 공학에서 할 건데 여기 나온 것만 이제 설명드리면 어차피 SRAM이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플립플롭은 뭐예요? 1비트를 저장하는 거죠. 근데 RS의 특징은 뭐냐면 RS에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00, 01, 10, 11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Q 출력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00 집어넣으면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요. 이 RS 플립플롭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우리 RS 플립플롭 배울 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 그러니까 RS에 이렇게 00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11이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도 가리키지 않아요. 원래는 11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있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X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0일일 경우에는 1이 나오고 10일 경우에는 0이 나와요. 자, 지금 보면 뭐에 따라서? S에 따라서 값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는 건데, 자, 보세요. SRAM. 자, 캐시는 무슨 램이라고요? SRAM. 자, SRAM에는 무슨 플립플롭? RS 플립플롭.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해요? 내가 요 플립플롭에다가 이 상태를 읽거나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거나 아니면 1 또는 0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내 데이터 입력하고 싶어. 1을 쓰고 싶어. 1을 입력하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낫이 되기 때문에 0 들어가고 1 들어가죠. 그러면 나머지 들어오는 애들은 다 1이라고 가정하면 이거에 결정되기 때문에 0하고 2 들어가요. 자, RS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RS가 0, 1이면 얼마예요? 1이 세팅되죠. 그럼 여기에 2이 저장되는 거예요. 1이. 데이터 입력이 들어가면 1이 저장되는 구조라고요. 요게 1비트예요. 1비트. 1비트가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개인 케이스예요. 요게 만약에 이제 확대돼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그게 이제 크게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소자가 4x3이에요. 그러니까 4개,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되게 되면 3비트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32비트 소자면 64비트 소자면 32비트, 64비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값이 32비트, 64비트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나오는 건데 뭘 사용하냐면 디코더를 사용해요. 디코더가 뭐라고요? 자, 보세요. 2 곱하기 2의 2승이에요. 2 곱하기 2의 2승이니까 2 곱하기 4죠. 자, 0,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0, 0, 0이 되고요. 만약에 0, 2를 집어넣으면 0, 1, 0, 0이 돼요. 자, 0, 0을 집어넣었다고 가정하면 얘가 1이고 얘가 선택을 해요. 얘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럼 이 소자에 있던 값을 내가 아까 RS 플립플롭의 원리에 따라서 쓰거나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받아내서 OR 게이트에 따라서 그걸 출력하게 되면 끝! 나는 구조인 거죠.
이게 그냥 메모리의 원리예요. 이게 메모리 그냥 원리죠. 그래서 디코더를 이용해서 SRAM의 한 라인 선택하고 그다음에 OR 게이트 이용해서 출력하는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입출력 장치 보시면요. 입출력 장치 보시면 하드웨어 중에 입출력 장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뭐가 있냐면 입출력 장치하고 CPU하고 속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입출력 장치 제어기 또는 입출력 모듈 또는 I/O 모듈이 존재하거든요. I/O 모듈이 존재하는 구조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구조이고, 이거를 더 개선한 구조가 DMA, 입출력 장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개선한 구조가 DMA, 그리고 그거에서 더 발전된 구조가 IOP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건 입출력 모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DMA나 IOP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점점 발전된 구조라는 거예요. 입출력 모듈, 발전된 구조가 DMA, 발전된 구조가 IOP라는 구조인 거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주소, 디코더 그 안에 사용되는 거 보면 걔가 뭐 조합이다 아니면 순차 논리다. 그러니까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순차이고 주소,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에요. 왜 디코더가 조합이냐면 입력 대비 출력이 바로 나오니까. 입력 넣으면 출력 바로 나오니까. 과거의 출력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그게 조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그림인데 CPU가 프린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쪽이 CPU고요. 이쪽이 CPU고 그 다음에 이쪽이 프린터예요. 이쪽이 프린터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처음에 이거를 해요. 자, 하나씩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프린터의 상태 신호를 받아가지고 상태 제어 레지스터로 이렇게 보내요. 왜냐하면 왜 상태 제어 신호를 받냐면 프린터가 준비됐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프린터가 바쁘면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레디인지 비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레디라면 준비가 됐다면 내가 데이터 레지스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구조이죠.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선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굳이 설명하면 이 주소선은 프린터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터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제어선은 뭔가 복잡한 명령 내릴 때 복잡한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 같은 거 붙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인데 몇 번 섹터에 뭘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명령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어선을 통해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에 버스 보면 잘 보세요. 일단 버스를 통해서 그 유형이 버스 생각난 대로 적어보면 CPU 내부 버스 있고 시스템 버스 있고 입출력을 위한 버스가 또 따로 있어요. 어쨌거나 CPU 내부 버스와 시스템 버스는 절대 같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스템 버스의 종류에는 CPU 내부 버스가 아니에요. 시스템 버스의 종류에는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가 있어요. 자,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를 날라요. 제어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소 버스에는 주소를 실어요. 주소를 싣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데이터 버스에는 명령어하고 데이터를 그리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이 그림도 아까 레지스터 4개 그린 다음에 300번째 에드 250으로 갖고 오는 걸 또 그릴 수 있는데, 또 그리면 여러분들이 짜증내 하니까 어쨌거나 그 그림상에서도 저거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소 보내려고 하면 MAR로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보내려고 하면 MBR로 주격 장치에서 MBR로 데이터 오는 거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제어 신호 보내려고 하면 읽기 제어 신호 그런 것들 보낼 때 제어 버스 통해서 보내면 되고, 그리고 자, 명령어 버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표할까요? 명령어는 데이터 버스에 실려요. 명령어는 데이터 버스에 실려요. 헷갈리면 안 돼요. 데이터 버스에 실려요. 자,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선들이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제어 장치에서 나온 제어 신호하고, 그 다음에 제어 장치에서 나오는 제어 신호하고, 그 다음에 그 주격 장치에서 나오는 데이터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어 장치에서 나오는 단방향 신호는 다 제어 신호예요. 이거 적어 놓을까요? 단방향 제어 신호. 단방향이죠, 단방향. 그리고 데이터 신호는 주격 장치에서 나오는 애들은 양방향이 다 데이터 신호예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거 빼고 양방향이죠, 양방향. 주격 장치의 양방향, 양방향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방향은 뭐냐면 입력과 출력에서는 양방향일 수가 없어요. 걔만 빼면, 입출력만 빼면 예외가 입력과 출력만 예외다라는 거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단 그 컴퓨터에서 명령, 그 소프트웨어 이제 측면인데, 일단 소프트웨어는 명령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령어의 모임인데, 명령은 커맨드 또는 인스트럭션인데, 지금 보면은 그 명령어는 add 25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셈블리어로 add 25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저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계층 구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 계층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분류 보면 시스템과 응용이 있다. 어떻게 구분한다? 하드웨어랑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소프트웨어 계층 구조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아까 이렇게 판서를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고, 걔를 쪼개면 프로그램 나오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중에 MS 오피스이고, 명령어는 MS 오피스 중에 add 250 명령어고, 그 다음에 쪼개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또는 연산.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한 클럭. 그리고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아까 적어 놓으세요. 이게 뭐다? 요거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T0 클럭에 PC에서 MAR로 가는 놈이다. 이동하는 거다. 한 클럭에. 저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일단 하드웨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운영체제, 장치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도구, 컴파일러, 어셈블러, 유틸리티 같은 애들이 있는데, 요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드웨어 위에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운영체제는 나중에 이제 운영체제 파트에서 다시 자세히 배울 텐데, 운영체제의 역할은 뭐냐면 자원 관리하고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자원 관리하고 인터페이스. 자원 관리는 뭐냐면, 여기서 자원은 뭐냐면 CPU나 아니면 메모리나 아니면 IO나 뭐 이런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한정적이니까, 굉장히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정적이니까 걔를 관리해 줘야 되고, 인터페이스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GUI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GUI는 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그 윈도우 10 깔면 윈도우 10 깔면 GUI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GUI가 뭐냐면 폴더, 폴더, 여러 가지 바탕화면 뭐 그런 걸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걸 GUI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왜 GUI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타이핑, CLI, 그러니까 커맨드 이렇게 쳤거든요. 지금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요. 누가? 운영체제가. 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뭘? 운영체제를. 그 개념인 거예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러니까 고급 언어, 중급 언어, 저급 언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고급은 이해할 수 있고 저급은 이해할 수 없고 중급은 반만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 대표적인 게 C 언어. 보시면은 뭐 이런 거죠. C equal A plus B. 그리고 중급은 어셈블리어 해가지고 add 250 같은 거. 그리고 저급은 기계어인데 여기 보면은 1100, 110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계어는 딱 봐도 그러니까 비트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예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테이블이나 그런 거 있으면 얘가 어떤 명령어인지를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고급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언어와 유사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고급 언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급 언어는 어셈블리어인데 반만 이해할 수 있고 반만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애드는 이해할 수 있죠. 누가 봐도 덧셈이잖아요. 근데 250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급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발표할까요? 어셈블리 언어의 경우에 두 가지 견해 존재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중급 언어로 볼 건지 저급 언어로 볼 건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저급 언어로 출제됐어요. 발표. 여러분 뭐라고 봐야 된다? 저급 언어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항상 마음을 열어. 무슨 마음을 여냐면 얘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답을 유보하란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틀린 답을 찾기 위해서. 그 개념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래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거죠.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그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언어를 개발하기 위한 건 또 다른 얘기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할 거 아니라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대학에서도.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컴파일이랑 컴파일러가 있어요. 컴파일은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진 파일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컴파일러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있고 이거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2020년 국가 그 지방직에 시험 문제 나왔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한 번에 소스 코드를 이진 파일, 소스 코드를 싱 파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프린터는 라인 바이 라인, 한 라인씩.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컴파일러를 돌리고 그리고 다시 인터프리터를 돌려요. 둘 다 쓰는 거죠. 둘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는 건 C 언어가 대표적인 언어예요. 이게 시험도 나왔죠. C 언어. 컴파일러의 대표적인 언어. 그리고 인터프리터의 대표적인 언어가 파이썬. 라인 바이 라인. 한 라인 실행하고 또 한 라인 실행하고. 그리고 컴파일러 돌리고 인터프리터 돌리는 대표적인 언어가 하이브리드 언어가 자바. 요 언어가 존재해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꼭 기억을 했으면 하고 자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가 있는데 DBM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파일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파일 시스템이 있었는데 중복이나 종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개선한 게 DBMS인데
대표적으로 실제 시험 문제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험 문제 관점에서 보면 DBMS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건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별도의 다른 얘기는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 서버용 PC용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어 놓을까요? 지금 파란색은 적어 놓으라고 했죠.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시험에 잘 나오죠.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왜냐하면 PC용 데이터베이스, 서버용 데이터베이스 너무 용량이 크니까 그거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략화시킨 간단하게 만든 모바일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존재하는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뭐 특징 같은 것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 MySQL, 뭐 MS 서버 그런 애들은 다 서버용 PC용이고 그다음에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예가 SQLite예요. 근데 외우기도 되게 쉬워. 라이트는 무슨 뜻이야? 라이트 아시죠? 라이트 그 저용량 낮은 거 그러니까 저게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범용 유틸리티 소프트웨어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인데 범용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파일 관리, 파일 복사하는 거, 디스크 관리, 그 디스크 조각 모이게 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 상태 보는 거 같은 것들은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거고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꽂는 즉시 운영체제가 갖고 있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깔리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개념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응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지금 보면은 그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 위해서 MS 오피스는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밀접한 연관은 없죠. 여기 보면은 그 응용 소프트웨어 종류의 특성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뭔지만 알면 시험 문제 한두 번 나왔으니까 걔만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외울 수 있으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한번 낸 건데 모의고사에 한번 냈는데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뭐 CD-ROM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요거는 하드웨어랑 밀접하게 연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그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거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펌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펌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두 가지에 사용된다. 바이오스하고 제어 장치. 내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지운 다음에 롬 라이터를 이용해서 써야 하지만 쉬운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로 바꿀 수도 있고 하드웨어를 펌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기로 한다면 하드웨어가 제일 빠르죠.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다음 펌웨어 빠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빠르니까 속도 증대가 되는 거고 하드웨어를 펌웨어로 바꾸면 속도는 느려지는데 뭐가 좋으냐면 변경 가능에 별표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어 장치를 하드웨어로 딱 만들어 버리면 만약에 새로운 명령어가 나왔으면 추가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어 장치를 펌웨어로 만들 수 있으면 새로운 명령어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해독시킬 수 있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버스 얘긴데요. 버스 보시면은 일단 버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 버스가 사용됐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버스하고 지하철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공통된 선로를 이용해가지고 공통되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절약돼요? 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절약되잖아요. 근데 그거의 반대 개념이 그러니까 그 개념은 쉐어드 개념이죠.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스, 지하철 개념인 거고 데디케이트 구조는 뭐냐면 택시하고
아마도 그 개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빠르긴 하겠죠. 빠르긴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서 정체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차가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개인차가. 그냥 버스하고 지하철만 있으면 왜 정체가 돼요? 그 정체될 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대1로 연결하게 되면. 그래서 버스 구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러니까 좋은 구조, 속도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구조에서 제일 좋은 구조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버스 구조가 그 시스템 내부에서, 컴퓨터 내부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입출력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DMA, IOP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나머지 뭐 명령어 데이터 아니면 뭐 데이터 아니면 입출력 있는데 입출력을 처리를 하려고 할 때 방법이 원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CPU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주기억 장치하고 주기억이랑 그다음에 뭐 입출력이랑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어차피 입출력에서 주기억으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할 때 CPU 방법이 있고 DMA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IOP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배우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만 보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CPU 방법은 CPU가 관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입출력과 주기억에 관여하는 거고, DMA가 관여하는 거고, IOP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관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폴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폴링 방법은 뭐냐면 CPU가 입출력 장치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프린트라면 야, 너 준비돼 있어?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CPU가 자기 할 일을 못 해요. CPU가 바쁜데 지금 왜 물어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낭비가 발생해요. 낭비. 그래서 그 낭비를 해결한 게 인터럽트인데 이건 뭐냐면 입출력 관점에서 준비가 되면 CPU에게 인터럽트를 걸어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는 뭐냐면은 그 간섭이잖아요. CPU가 하고 있는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야, 나 준비됐으니까 나 좀 처리하게 해줘.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PU의 어떤 그 낭비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DMA가 나왔는데 DMA는 DMA 제어기를 통해서 요 주기억과 입출력 사이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해요. 어떻게? CPU한테 그러니까 명령을 하달받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CPU에 뭐라고 할까요? 간섭을 받아요. 왜냐하면 DMA는 버스 사용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CPU에게 물어보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CPU의 어떤 그 종속적인데 IOP는 입출력을 위한 별도의 CPU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명령어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출력 명령을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MA는 CPU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버스 사용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된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스템 버스 보시면요. 시스템 버스 보시면 지금 보면은 그 CPU가 기존에 있는 다른 애들이랑 이렇게 데이터나 주소나 어떤 그 제어 신호나 그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기 위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버스를 왜 세 개로 나눴냐고 한다면 그러니까 안 나눠도 상관없죠. 그냥 하나의 선으로 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의 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주소인지 어떤 게 데이터인지 어떤 게 제어인지 또 따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버스를 나눴다라는 거고 자 지금 보면
주소 버스는 단방향이에요, 양방향이에요? 단방향이에요. 별표. 무슨 얘기냐면 CPU에서 주기억 장치로 갈 때만 주소 버스를 사용하는 거지. 주소 버스에서 CPU로 갈 때 주소 버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CPU엔 주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방향,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 제어 버스도 양방향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소 버스 같은 경우에 단방향으로 CPU에서 주기억 장치 그쪽으로 갈 때 사용되는 거고, 데이터 버스는 명령어나 데이터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제어 버스는 굉장히 많은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해요. 뭐 기억 장치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인터럽트, 아니면 버스,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그 버스 승인, 버스 요구, 아까 요 버스 요구에 별표할까? 그러니까 DMA 제어기 같은 애들이 버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CPU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CPU가 허락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스템 버스의 방향성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CPU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요구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양방향이죠. 그리고 주소 버스는 양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PU가 주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CPU로 주소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방향성만 갖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